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4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좀 바탕으로 어떤 업종이라든지 오늘의 어떤 시황,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한 날이었죠. 좀 시장이 많이 좀 색깔이 달라진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 분석을 좀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기본적 분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게 뭐냐면 트럼프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시나리오 비슷하게 좀 소설을 좀 썼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차트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일간 차트보다는 주간이라든지 월간 차트를 봅니다. 지금은 오늘은 주간 차트로만 좀 볼 것이고요. 위에 있는 이 보조지표는 사실 뭐 대단한 거는 아닌데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서로마다 보는 방향도 다르고 수치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너무 달라서 어떻게 뭐 표준화해서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더 크다라는 판단에 일단 보조지표가 뭔지 수치가 뭔지는 말씀을 좀 안 드리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식 바 차트입니다. 바 차트로, 캔들 차트가 아니고 바 차트로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가 이런 뉴스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또 트럼프는 북한에 무언가를 이제 시도하는 과정이었었고, 그러다가 중국과도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끝나니까 이제 러시아로 좀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이들을 더 좀 똘똘 뭉치게 하는 어떤 이런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러시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마 선거 전까지는 계속 무언가를 만들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관심 갖고 뉴스를 보되 이 뉴스를 통한 어떤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어떤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주가 이제 좋고 항공주는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을 이런 뉴스 하나로 이렇게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보통 늦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그래서 이런 지금 최근에 어떤 뉴스로 지금 원유가 좋다 하니 원유 관련된 무언가를 사야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항상 늦다라는 것이라서 그냥 뉴스는 뉴스로만 요거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볼 수 있었던 게 뭐 이런 거였겠죠. 뭐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 아주 뻔한 수순이죠. 대한항공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쪽에 주간 차트인데 좀 많이 일단 요 기사 보는 동안에는 일간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6% 이상 대한항공이 빠졌고, 그리고 뭐 아시아나도 많이 빠지고. 이거 그냥 주간으로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로. 아시아나도 사실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뭐 저가항공사인 뭐 제주항공 이런 쪽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제주항공이 상당히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파도가 강약이 좀 없는 이런 좀 모습을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건 갑자기 딴소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진에어, 그쵸, 다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면 정유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오일, S오일이죠. S오일은 꼬리를 좀 들어주는 모습이 좀 보였고, 그 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도 조금 움직이는 듯한 모습. 하지만 그 주간 차트를 보면 아직 미미합니다. 그다음 뭐 금호석유도 좀 괜찮았죠 오늘. 그죠? 금호석유.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늦다. 기사로 보고서 우리가 실제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늦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보통 뭐 정유주들이 왜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가가 비싸지는데 왜 좋으냐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거죠. 오르기 전에 유가를 사놓은 것이 유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이거죠. 잠시만요. 사놓으면 원유값이 올라가면 흔히 원유 재고 평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원유 재고 평가액이 높아져서 영업이익이 순간적으로 좀 높아진다라는 것인데, 늦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매매하기는 늦다라는 것이고, 원유 맞추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편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65달러에서 뭐 75달러까지 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10달러 정도의 밴드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혹은 어떤 분들은 50에서 70달러를 본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이걸로는 주식 매매하는 건 사실 어렵다. 그래서 뉴스는 뉴스로만 보고, 특히 원유 관련된 거는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그래서 이쪽으로 시선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은 좀 약간 좀 특이했습니다. 뭐였냐면 현재 지금 시장이 약세 시장이 뭐 한 두어 달 지속될 때, 여기 위에 있는 업종들이 시장을 좀 끌고 갔었거든요. 그쪽이라고 하면은 잘 안 보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적어드리면, 뭐 건설이라든지 경기 소비재,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뭐 필수 소비재, 뭐 헬스케어, 화장품, 미디어 컨텐츠, 뭐 바이오, 여행 레저, 이런 쪽이었었어요. 그죠? 이쪽이 하나로 좀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꺾이기 전에 대장이었던 애들이 요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죠? 에너지 화학, 뭐 은행, 금융, 뭐 증권, 이런 쪽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히 대비되는 이런 좀 모습을 보이는데, 뭐냐면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얘네들이 좀 급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은 지수를 이끌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지수를 이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의 대장주들이 올랐던,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IT가 IT 대형주에 몰린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어떤 옵션 만기일, 뭐 이런 부분을 때문에 중소형주 쪽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벤처펀드와 같이 묶어서. 근데 오늘 막상 이쪽으로 좀 몰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과거의 대장주인데 얘네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지수를 상승시켰느냐거든요. 근데 둘 다 지수를 상승시키지 못했어요. 지수를 상승시키지 못했다. 상당히 이제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도 저도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인가 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대장주들도 시장을 못 이끌고, 그렇죠? 현재 대장주들도 시장을 못 끌고 가고,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환율 하나냐인 거죠. 환율만 반등하기를, 그죠? 환율이 이제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는 그 타이밍이까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안 생길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논리가 사실 먹히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차트를 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약세, 하락, 횡보 이런 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일단 최선이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약할 때 주식 비중을 투자 자금에서 20% 혹은 30% 정도만 할 바에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아예 마음 편하게 쉬는 것도 된다 라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30%인데 이것을 당분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코스피 2500, 코스닥 900포인트를 넘기 전까지는 비중을 늘리지 않을 것이고, 이 안에 종목들 중에 지금 보면 넷마블 게임즈라든지 파라다이스, 뭐 아모레 퍼시픽 정도처럼 좀 위태위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매도를 하면 나머지 어떤 그 좀 강한 종목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아미코젠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펄어비스, 케어젠, 그쵸, 코스맥스 정도, 이 정도로 이 물량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힘이 약한 쪽 종목을 빼고 잘 나가는 종목에다가 물량을 실어주는 것이지, 주식 비중을 현재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은 당분간은 없다라는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회원분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통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본전이에요. 뭐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고 나서 쉬고 있다가 주식 물량을 분할 매수로 해서 조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하지 어떤 뭐 수익이, 뭐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을 많이 실었거나, 그렇죠? 분할 매수를 안 했다거나, 이렇게 무언가의 원칙을 놓친 분들, 혹은 오늘도 장중에 아미코젠이 뭐 20% 넘게 올랐잖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거 사실 아미코젠 사지 않았는데 아미코젠을 지금 사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엇박자가 좀 난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은 엇박자 나면 상당히 위험해지고 뒤따라가도 위험해지는 상황이고, 비중이 많지 않다면 일단 홀딩해서 시장의 파동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될 때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변경 없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왜냐면 오늘같이 삼성전기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상승 신고가를 빵 쳐도 바로 그 다음부터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강세 시장에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매수할 때 아주 효과적인 때가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하고 빠지고 있는 단계에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신고가 날 확률도 높지만 오히려 휩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약세장일 때는 아예 매수 안 하고 쉬는 것도 최선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을 놓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주식 비중이 있다면 한 20, 30% 정도를 넘기지 말자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하고 뭐 해도 이게 힘든 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긴 관점에서 보면 지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닥, 그쵸? 그닥 없는 것이고, 그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시각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뉴스가 없거든요. 지금 뉴스가 없으니까 자꾸 뉴스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계속 벤처펀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벤처펀드 누적 판매액이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7천억 정도 돼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죠? 운용사 혹은 뭐 판매회사도 있을 그죠? 판매사도 있겠죠. 판매를 하는 판매사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 그냥 기관으로 표현을 해보면 기관 투자자와 실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살린다라는 어떤 의지를 피력하면서 펀드를 만들어 봐라. 기관 투자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관 투자자가 그럼 나는 뭐가 좋아? 내가 뭐 나한테 뭐 돌아오는 거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공모주식 우선 배정이란 거를 너에게 혜택을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은 이 벤처펀드라는 것이 뭐냐면 그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그러니까 벤처기업에서 혹은 해제된 후 7년 이내에 코스닥 상장 혹은 중소 중견기업들이에요. 그리고 펀드 자산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하게 규정이 돼 있는 그리고 벤처기업의 신규 무담보 전환사채 그러니까 CB 그리고 BW에 투자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딱 들으면 어때요? 우량하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부실하고 좀 위험한 이런 느낌이 드나요? 그죠? 약간 위험하다라는 리스크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그랬더니 정부가 혜택을 줍니다. 그래,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줄게. 한도 300만 원까지야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은 지금 돌풍이다. 정부 의지가 대단하다. 투자해라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한테 계속 광고를 합니다. 계속 돈을 받길 원하고 있고, 그쵸? 근데 기관의 진짜 뜻은, 판매 수수료도 있겠지만, 공모주 우선 펀드, 그죠? 공모주식 우선 배정이 가장 원하는 것인 거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펀드에 가입해야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 300만 원 받으려고 그죠? 최대 맥스가 받으려고 펀드를 가입한다? 그냥 300을 저축하면 됩니다. 안 쓰면 돼요. 금융시장에서는 선의의 어떤 그 배려라든지 어떤 선의는 없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놓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 저는 지금의 정부를 응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금융 당국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라는 전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것도 주고 기관한테도 무언가를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벤처펀드라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지금 이 기관 벤처펀드가 운영하는 그 실제 그 종목들이 위험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꾸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빼고 소득공제, 돌풍이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과 수익률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아끼려다가 돈 2, 3천만 원 금방 몇 년 뭉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그냥 300을 적금을 붓는 게 납니다. 3년 동안 300 예를 들어서 뭐 소득공제 받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애매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벤처펀드로 인해서 코스닥의 어떤 바이오라든지 어떤 무언가들이 뭐라고 할까요? 수급이 완전히 개선될 것이다. 이것과 내 종목의 수익이 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잘못 편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치사한 뉴스들이 많다. 솔직하게 왜 벤처펀드가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왜 얘기 안 하느냐. 어차피 자기네들은 그거 투자 안 하면서 지금 이거 운용하는 사람들 혹은 금융투자자 가족들 금융 종사하는 사람들이 벤처펀드에 투자 안 해요. 그렇죠? 왜 합니까 이것을? 그렇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개인 투자자분들만 헷갈리게 자꾸 뉴스가 나오는 것이 하나 좀 못마땅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죠.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이랑 차바이오텍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회계 감리를 강화한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은 시장이 좋았을 때 꺾였을 때 항상 제약바이오는 여기도 계속 지금 주도주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주도주들마저 어떤 좀 오늘 안 좋은 모습이 이런 뉴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팔릴 때가 되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좀 오늘 좀 위험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쉽게 그냥 일회성 뉴스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일회성 뉴스는 아니다 라고 일단 보는 게 좋지만 일단은 아직 추세가 오늘 하루로서 지금의 주도주가 완전히 꺾이느냐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엉망진창인 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했을 때 주도주, 시장이 하락하고 횡보할 때 지금 주도주 이 군들 여기에서 표현했던 얘네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양쪽 다의 대장이었던 제약바이오 쪽 애들 역시도 어떤 악재가 하나 꼈다, 노이즈가 꼈다. 근데 그 노이즈는 조금 추세를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이야기는 이 정도이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업종들을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날도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쵸?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셀로메드라든지, 그쵸? 네이처셀, 엠젠 플러스, 비덴트, 원풍, 대주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실적 보고 접근하시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거는 뒤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시장이 강세 시장도 아니고 약세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잡주들의 반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따라 들어가진 말자. 계좌 20, 30% 빵꾸 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이제는 한번 볼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요 파란색 선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마음에 두고 조금 이제 연구하고 뭐 한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할 때 꼭 한 번씩은 참고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세장에서 아주 어,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잘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 만약에 이런 거겠죠. 기준선을 파란색이 딱 뚫으면 이때부터 시장은 좋아지는, 그리고 이 기준선을 깨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은 시장은 계속 강세, 요 정도로 보는 건데요. 이걸 한번은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이다 보니까 여기가 2017년입니다. 여기 경계선, 그리고 현재가 2018년, 여기가 2016년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덱스 200, 코덱스 200을 보면 어떤가요? 코덱스 200을 보면 이 기준선 아래에서 버티고 있죠. 근데 요것들이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렇지만 요것이 여기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강세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현명할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코덱스 200이니까 이게 코스피라고 보면 됩니다. 코스피에서 추종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보면 과거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렇게 거의 이렇게 끝자락이 이렇게 나는 과매도 구간까지 이런 오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긴 잘 보이지 않지만 요 언저리부터는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과매도. 여기에 이 지수가 빠져들 때가 시장이 강하게 하락합니다. 강하게 하락하고 이 과매도 구간을 빠지지 않고 회복하는 경우는 금방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요런 자리였습니다. 금방 이렇게 쭉 회복해 버리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빠지니까 다시 또 주가는 빠지고, 또 회복하니까 주가는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과매도 자리를 시장이 빠지고 나서 바로 회복하는 모습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경계선 라인을 아래에 있다라는 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는 이 아래에 있다, 약세장이다 라는 것이고, 돌파해야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세장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코스피는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도 보면 이제 빠지기 시작한 모습이 좀 보이죠. 여기 이 기준선을 이제 빠졌죠. 여기부터가 약세 시장을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강세 시장은 여기서부터였죠.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가 강세의 자리거든요. 요만큼이.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강세장은, 그 전에 강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세장이었죠. 이거를 연결해 보면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강세장이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의 모습은 일단 어떤가요? 얘네가 과매도 구간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 전환이 되는 무언가의 사건이 나와야 돼요. 코스닥 150도.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약세의 관점이다. 비중을 조금 해야 되고, 신용 물량 이런 건 죄다 상한, 이미 끝난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조금 보면 여기서부터 좀 의미 있는 건, 최근에 건설주 같은 거를 보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는 어때요? 이제 딱 강함이 시작이 되고 있죠. 강함. 이 기준선을 오늘 땅 돌파했죠. 갭으로, 주간 차트에서 갭으로.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죠. 이거를 제가 종목이랑 같이 연관해서 볼까요, 한번? 종목이랑 연관해서 보면,
오늘 보면 뭐 유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GS건설이 상당히 강합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 주간 차트상에 이렇게 갭을 띄우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요. 이런 갭 자리도 과거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갭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오늘 아주 좋은 일간 차트상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여기를 버텨준다면, 그렇죠? 버텨준다면 전고점까지는 테스트는 하러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조 지표를 봐도 이게 지금 이 강함의 시작이 됐습니다. 강함의 시작이 됐고, 이런 강함의 시작이 과거처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3, 4개월 갈지, 혹은 건설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중간중간에 이런 휩소들이 좀 생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강세가 시작되었다. 건설주. 그래서 저는 건설주 하면 GS건설, 그리고 뭐 KCC는 아직 여기를 보면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여기에 경동나비엔도 들어가 있네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종목인데, 현대산업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건설 쪽에서는. 그래서 건설 업종 자체 ETF가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경기소비재 보면은 여기 중간에 벌써 언젠가요? 이때니까 3월 26일 그 주에 강함이 시작이 됐고, 뭐 생활필수품도 미리 시작이 다 됐죠. 한류, 요것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요것만 봐보세요. 아주 유치하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중앙선을 넘어가면 일단은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헬스케어는 잘하고 있던 지가 오래됐죠. 볼까요? 헬스케어는 요때 한번 뚫었었죠. 요거를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때, 요 당시 때부터 여기 빠지는 요 단계까지, 이때까지가 아주 좋았다. 근데 매도의 시그널은 요 언저리에서 이제 끝이 되거든요. 보통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아주 좋은 장세가 나왔었던 거고, 특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기준선을 한번 요때 돌파하고 나서 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때부터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다. 대형주 일부 대장주들이 꺾이니까 다른 애들이 또 받쳐주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대장주는 이쪽입니다. 이쪽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의 패턴이었죠. 근데 오늘의 뉴스 한 번이 일회성 뉴스는 아니라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그리고 화장품은 최근에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왔다 갔다가 있었지만 다시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하고 아직은 깨지 않은 모습이라서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강세라고 보면 되고, 미디어 컨텐츠는 어떤가요? 미디어 컨텐츠는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때 사실 요때부터 이때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행 레저도 마찬가지죠. 요때가 언제냐면 2017년 10월부터 계속 강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의 대장주들 한번 볼게요. 뭐 반도체를 보면 어떤가요? 반도체를 보면 요때부터는 진짜로 꺾여 버렸죠. 이때부터 잠깐 반등을 보여줬지만 다시 또 꺾이고, 근데 오늘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횡보의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현재. 그렇죠? 횡보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과거의 대장주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아직 추세 확인까지는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IT 하드웨어 쪽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 에너지 화학은 약세, 화학 약세, 기계 장비도 약세, IT 약세, 은행, 중공업 지금 다 빠지고 있죠. 금융, 보험, 철강, 증권, 소프트웨어, 자동차. 요것들이 다 약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어떤 뉴스가 있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쪽 업종들, 해당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다시 돌아온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왜냐면 그 근거로는 지수가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가 상승하는 날 어느 업종이 상승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업종이 상승함으로 지수에 기여하는 힘이 가장 큰 놈. 그러니까 지수가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기여가 높았던 업종이 대장 업종이고요. 그 업종을 에 가장 기여가 높은 종목이 대장주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대형주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적으로 우열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많고 합니다. 무조건 대형주가 그러니까 안전한 주식 하십시오라고 하면 대형주는 수익이 많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시장이 현재 지금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은 일단 뉴스 조심하자. 지금 뉴스를 쥐어짜는 기간입니다. 뭐 없으니까 계속 쥐어짭니다. 쥐어짜면 과하게 되면 무리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뉴스 중에서 트럼프 관련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뉴스들 그로 인한 지금 유가 관련한 뉴스까지 연결돼서 종목까지 연결하기에는 이것은 무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뉴스 중에서 벤처펀드라는 것들 벤처펀드가 나쁘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벤처펀드를 찬양하는 사람한테 그럼 너는 벤처펀드 가입했느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그 벤처펀드가 어떤 종목에 그 벤처펀드가 어떤 비중으로 얼마의 종목 어느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고 가입한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상한 모순이죠. 좋아서 투자했는데 사실 아는 게 없어요. 그건 모른다라는 거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벤처펀드의 많은 혜택들은 리스크에서 시작된 겁니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금융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을 줬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특례에 상장했던 기업들 뭐 대단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상장한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 특례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실적 재무제표 엉망이다를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에 와서 어떤 IT 쪽에 강함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것이 유지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조지표로 본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아직 약하다. 제가 요거를 카페에다가 한번 좀 올려놓을게요. 계속 이게 지금 코스피인데요. 이 코스피가 요 기준선을 뚫는 요 매일매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진짜 뚫는지 안 뚫는지를 업데이트를 좀 심플하게 요거 캡처만 해서 좀 한번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어때요? 좀 다르죠 모습이? 이 보면은
이 기준선을 아직 안 깨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횡보장세라는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횡보장세라는 건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이 기준선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 하지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갈지 아래로 갈지 이 여부는 아마 코스피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방향이 가줄 때 더 강하게 가는 것이지, 코스피가 꺾여 버리는데 얘네가 혼자 가진 않거든요. 방향성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시차를 두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모습을 좀 드리고, 지금은 종목을 막 추천해 드리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매도를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대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뭔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아직 SK하이닉스는 넘어온 상태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어렵고 월간 차트로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월간 차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너무 단편적이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약하다. 현대차 약한 거 알고 있고, 포스코 다 약하죠. 삼성물산 이제 올라왔죠. 시작하나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 구간. LG화학은 약하다. 현대모비스 뭔가 시작이 된 듯한 모습. 네이버는 뭐 너무 약하죠. 금융 약하죠. 그러니까 사실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조금 죄송스럽고, 일단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자. 그 다음에 뇌동매매, 그리고 추격 매수 하지 말고, 그리고 바이오 쪽 어제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바이오, 내가 산 바이오 종목이 FDA를 승인 허가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현재 우리나라의 FDA 승인 건수가 2003년부터인가요? 1999년도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밖에 없어요. 현재 6개. 그 회사들의 이름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쵸? 6개밖에 없다. 상당히 어려운 길이다. 근데 사실 굉장한 회사라고 하면, 저는 사실 신라젠을 사실 굉장한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7번째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기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 아직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한다면 이 종목 정도는 관심 갖고 보겠다. 라는 것인 거지, 바이오 쪽에서는. 그죠? 진짜로 경쟁력 있는, 가능성 있는 쪽을 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승인하더라도 승인 떨어지고 제품화되고 매출처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어제도. 그 다음에 아미코젠, 오늘 좀 보유 종목 중에 아미코젠이 상승폭이 좀 남다르게 좀 튀어 올라갔잖아요. 기분은 뭐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단기 종목으로 매매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 급등했을 때 맨 윗자리에서 왜 매도하면 어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분이 이제 한 분 있었습니다. 한 분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매도 신호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매도 신호를 아무도 못합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지에서 매도 사인 주는 거는 약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큰 탈이 없으면 전고점 62,000원까지 좀 가볼 생각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사업 내용은 한번 다음에 방송 시간 전체를 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아미코젠의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유망한 것 중에 무언가가 하나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터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무언가가 지금 하나가 터진 것 같고, 그것을 아는 내부 거래가 대량 거래로 좀 표현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유하는 것 중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팔기가. 그래서 집중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쉽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좌가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뚫어지게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시장, 그렇죠? 이 기준선을 넘느냐 혹은 2500, 9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코스피가 너무 오래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이 약하고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내일도 시장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속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